한 주의 화제 사건과 판결을 통해 법률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의 조우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송년회. 네, 아무래도 뭐 연말이라서 뭐 일들이 많아서 조금 정신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간은 좀 괜찮으신가요? 간장약이라도 좀 사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좀 자제하고 있어요. 자제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는 항상 중요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점점 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제 몸을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셨어요? 20대 네. 초반인 줄 알았더니 나이가 드셨군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챙겨 먹어야죠. 예, 네. 나이가 들면은 몸이 고장 나는 거는 인지상정이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에서 나이가 드셨는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50견 때문에 어깨 수술을 받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서 있다가 구치소로 지금 다시 돌아갔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9월 16일 날 입원을 했으니까 거의 76일 정도라고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두 달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달 반을 50견 때문에 밖에 나와서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있었나요? 사실 이렇게 장기간 밖에 나와서 이제 형 집행정지가 아니고서 이렇게 수술 때문에 밖에 나온 거는 거의 이례적인 일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특혜인 건가요, 이거는? 사실상 이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디스크죠. 디스크 그리고 이 50견 때문에 예전에도 그 형 집행정지를 2번이나 신청을 했다가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이제 구치소장의 직권으로 이제 외부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장기간 입원 결정이 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형 집행정지. 이게 통상일은 아니에요.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것 자체가 형 집행정지는 아닙니다. 일단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완전 가짜뉴스를 퍼뜨릴 뻔했군요. 형 집행정지가 아니었다니요. 이제 수감자분들이 아프실 수가 있잖아요. 죄송한데 그러면은 지금 병원에 있던 기간도 수감일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카운팅 됩니다. 그래요? 이건 뭔가 불공정한데요? 일단 좀 개념부터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형 집행정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계속 집행정지가 아니니까 계속 카운팅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아파서 밖에 나가서 어떤 입원 생활을 하면은 보통은 말씀하신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기간 동안이 이제 그 구금일수에 산입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그만큼 다시 그 교도소 생활을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형 집행정지는 예전에 그 영남 재분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별로 아프지 않는데 밖에 오랫동안 나와 있었던 이 사건이 이슈가 돼서 굉장히 그 요건을 심사하는 부분이 까다로워졌어요. 까다로워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의 뭐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아픈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암 선고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임신 6개월 이상이 되었다거나 이런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이제 형 집행 정지가 인정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검찰,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제 이것을 결정을 하게 돼요. 검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달 이상 장기 입원을 하게 된 거는 그 형 집행 정지가 아니고요. 그 수감자 외부 입원이라는 겁니다. 수감자 외부 입원이요? 네, 수감자 외부 입원은 이제 형 집행정지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굉장히 엄격한 요건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되도록 돼 있는데 이 수감자 외부 입원 같은 경우는 그 형사소송법이 아니고요. 형집행법이라고 또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아닌 다른 법이요? 네, 다른 법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형집행법이라고 소위 줄여서 부르긴 합니다. 여기에 규정이 돼 있는 건데 이거는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가 검찰이 아니라 그 구치소장이에요. 구치소장? 네, 구치소장이 뭐 의사나 이런 소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장기간 외부 입원을 하게 된 거는 구치소장의 결정으로 나와서 수술을 받고
이제 장기 뭐 재활 운동까지 마치고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은 형도 네. 바깥에서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그러니까 외부에 그 교도소가 하나 설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그래요? 거예요. 이런 왜 믿음이 안 가죠? 네. 그 외부에 교도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예. 결정을 내렸겠죠. 예, 예를 들면은 그 통상적으로 50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뭐 외부 입원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엔 굉장히 길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통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통원 치료할 때 뭐 일반 수감자들은 따로 경호가 붙지를 않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경호의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장기 입원이 허가가 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번 건은 형 집행정지는 아니라는 점을 좀 구분해서 아셨으면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구속 집행정지도 있던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구속 상태인 건가요? 형을 살고 있는 건가요? 수형 상태죠. 수형 상태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잡혀 들어가면 밖에 예. 좀 나올 수 있는 절차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일단 맨 처음에 잡히면은 바로 내가 무슨 징역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중일 수도 있고 재판 중일 수도 있고 재판이 끝나고 뭐 교도소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보면은 일단 구속이 됐어요. 수사, 뭐 경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판결이 땅땅땅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풀려나고 싶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뭐 보석이라든지 구속 집행정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제도고요. 확정 이후에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형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것들이에요. 아니면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수감자 외부 입원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 건은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형이 확정돼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구속 집행정지가 아니라 형 집행정지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재판이 끝나서 형을 살고 있고 일부는 아직도 대법 판결이 남아있고 이제 파기환송이 됐죠.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하지만 돼서 일단은 지금 형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형이 확정된 이후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형 집행정지지 구속 집행정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구속 뭐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속 집행정지 좀 궁금증을 좀 풀어보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을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법이 이렇게 모호한 게 있나요? 나 법 처음 들어봤는데 상당한 이유? 근데 법조문에 굉장히 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서 이걸 과연 누가 판단을 하느냐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일단은 법원에서 이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구속 집행 정지를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판사님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당한 이유라고 해서 뭐 다 받아주고 판사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통상 실무적으로 뭐 출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뭐 입학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의 장례 를 치르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그리고 그 주거지도 제한을 하고요.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붙도록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일시적으로 구속 집행 정지를 하는 거지 막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와 관련된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알아두면 좋으니까 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보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렸을 때 보석이란 얘기를 듣고 정말로 보석을 줘야지 이게 풀려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구속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법원이나 뭐 내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부모님이 상을 당했다거나 뭐 출산을 하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내야 돼요. 보증금? 네, 보증금을 이제 법원에다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만큼 이제 제출을 해야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있는 사람은 그런 보석을 받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뭐 법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신청도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보증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줍니까?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 중에 뭐 도망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죄를 저지른다거나 한다면 그 보증금 예. 맡겨놨던 게 몰취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담보군요, 일종의. 그쵸. 잠깐 네. 풀어줄 테니까 너가 자유를 누리는 그 값어치가 뭐 5천만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담보를 잡아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사실은 뭐 몇 천만 원, 1억 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거 마련하려면은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사면까지 간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형 집행정지 요건이 가능한 건가요? 이번에 형 집행정지가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미 2번 기각이 됐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서 지금 수술받고 입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한다고 해도 최근에 굉장히 그 까다롭게 보고 있잖아요. 거의 뭐 심신 미약의 상태로 뭐 의식을 잃었거나 아니면 생명에 위해를 줄 정도의 중대한 질병이거나 이렇게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다시 신청을 해도 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런데 이제 특별 사면의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청와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별다른 문제로 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하여간 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본인 지지 세력을 또 이렇게 규합을 하는 게 언론 보도에 몇 차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논란과 이슈가 되긴 했어요,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언론이 집중을 하고 있게 되고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 지금 굉장히 큰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감찰반원의 그 담당 그 경찰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경찰서를, 서초경찰서를. 네, 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이제 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그 백목 씨가 이제 사망하면서 그게 이제 불과 검찰 그 참고인 조사 몇 시간 전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되고 이게 변사 사건이 돼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변사 사건이면은 검찰에서 직권 수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뭐 유류품이라든지 이런 증거물이 검찰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살짝 이제 약간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그 그러니까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그 경찰서 그러니까 그 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그 백모 씨가 있었던 그 경찰서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서 그 유류품이나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다 압수수색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증거품이 검찰로 갈 건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 감찰반원 전 검찰 수사관이죠. 감찰반원이 사망을 했고 통상적으로 이런 거는 경찰이 담당을 하잖아요.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네,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검찰이 당연히 이거를 받아가지고 할 텐데 그거를 못 참고 압수수색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굉장히 빨리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런 변사 사건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법조계에서도 분분한데 일단은 검찰에서 밝힌 입장은 자기네들이 이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현재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는 혹시 다른 사건, 그러니까 변사 사건을 위해서 이것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그 하명 수사 관련해서 어떤 또 다른 증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법조계 시각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거는 없는 일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셨고요. 다른 재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6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과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대학 교수와 병원을 상대로 배상 판결이 있었어요. 이것도 저는 잘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의사한테 뭔가 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승소할 확률이 1% 뭐 그렇게 5%인가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재 의료사고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돌아가신 그 백남기 농민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 물대포를 맞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냥 자연사다, 병사다. 네, 병원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넘어지면서 물대포에 맞아서 넘어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의 1년 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진단서 자체에 사망 원인을요, 심폐정지 그리고 급성 심부정이라고 적었고요.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를 했었어요. 병사. 네, 병사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게 어떻게 병사냐, 어떻게 보면은 뭐 속된 말로 맞아서 죽은 건데 이거 외인사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외인사로 수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의사가 진단서를 잘못 써서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라는 것을 들어서 의사를 상대로 진단서 잘못 써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군요. 네, 유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었고 이것을 의사뿐만 아니라 그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이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최근에 재판부가 의사에게 그렇게 잘못 쓴 그러니까 사망 원인 그리고 사망 종류를 잘못 써서 유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인 거죠. 의료사고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잘못 썼다라는 거를 재판부에서 확인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약간 이례적인 판결이긴 합니다. 사실상 뭐 일반 사람들은 사망 종류 뭐 이런 것을 잘못 썼다고 해도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찾아보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워낙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라 이렇게까지 밝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는 해당 교수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한마디로 병원과 교수가 같이 물어줘야 되는데 병원 측에서는 우리 것까지 교수 당신이 내라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유족들이 병원이랑 병원에 소속되는 교수랑 같이 이제 소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에서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이라고 해서 한 5,3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그거를 병원은 알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 병원 측에서는 그 법원이 이렇게 화해 권고 아니라고 해서 뭐 조정안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먼저 받아들였는데 교수 측은 그거를 부정하고 있다가 판결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동시에 있다 보면은 이 두 명이 같은 책임을 그 유족들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배상을 하면 이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책임을 대신 배상해 줬으니까 내가 배상한 만큼 너가 물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서울대 병원 측에서 밟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간 들으면서도 이것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긴 하네요. 그런데 이런 서울대병원 측에서 교수에게 청구하고 있는 게 이제 구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상권은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렇게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교수한테 또 뭔가를 청구하는 것도 저는 잘 본 적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하나 보겠는데 한 유튜버가 모 의원의 불륜서를 인터넷 동영상으로 올려서 1심에서는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판결이? 일단 1심에서는 500만 원 벌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건데요. 그 항소심의 판단이 그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기존에 있었던 기자가 썼던 그 기사 내용에서 크게 추가된 게 없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현재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붙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전파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라고. 그리고 또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는데 이게 또 그 유튜버 자체가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고 기자가 쓴 글 자체를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복붙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해서 그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허위 사실인 거는 법원에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이 사람의 고의성, 의도성이 없었다라고 봐서 이제 무죄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허위 사실이라거나 아니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위법성 조각으로 이거를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아예 구성 요건 자체가 고의가 탈락이 되면 위법성까지도 논하지도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으면 아예 뭐 죄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은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이 의원은 조금 약간 열받았겠네요. 본인의 명예가 실추됐는데 당사자가 네. 무죄를 받아버리니까 이 의원은 그렇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이게 또 그냥 뭐 모욕죄라거나 뭐 네. 다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민사소송을 한다면 또 이거는 예. 형사가 무죄가 났지만 민사적으로 어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건 또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 인터넷 게시글에 뭐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비난의 요소가 있는 글은 애초에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알법한 언니의 조으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